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버릇이 없다며 부모 탓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발끈하고 나섰고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를 찾아 윤심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인 홍콩 H지수 ELS 주가 연계증권 가입자들의 3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금융사들의 추천을 믿고 산 피해자들은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차길 안내를 돕는 서울 소방재난본부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소방서 20여 곳에서 1시간가량 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난본부와 KT 측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전방 지역에 감시소와 경계호를 다시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맞대응해 파기를 선언한 뒤 1년의 수순을 밟는 걸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정원장을 포함해 수뇌부를 전격 경질한 가운데 총선을 앞둔 개각과 개편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절반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 무마를 위해 고발을 사주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기문란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검사의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유치단이 파리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우세 속에 부산이 막판 추격전을 벌여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나흘 동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휴전 마지막 날, 네 번째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 가자지구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휴전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서 한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의 길 안내를 도와주는 망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고 출동 상황에서 1시간 넘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최근까지 행정 전산망 마비 여파로 불편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소방 지령망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발생했습니까? 네, 오늘 아침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소방 전산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가운데 차량 동태 관리 서비스로 사고 발생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일반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선 소방서에서 지령을 받는 방법은 출동 지정서 출력과 휴대전화 메시지 수신 그리고 차량 길 안내 등이 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안내해주는 망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서울에 있는 소방서 20여 곳이 출동 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KT 망 장애가 발생해 유선 연락 등을 활용해 수동으로 신고 위치를 특정해 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오류가 생긴 지령망은 소방서별로 당장 출동 가능한 대원과 대기 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라 방재센터에서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산망은 KT가 운영하는 망으로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 작동 중입니다. KT는 화재 등 물리적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사고 당시 신속히 복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KT 등은 현재까지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구체적인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열흘 전 정부24 등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센터 민원 서류 처리 등의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뒤이어 주민등록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기관 서비스에서 목통이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최전방 지역 감시초소에 시설물을 다시 세우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합의 파기 선언 이후에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건데
해안포의 개방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에 군사적 조치도 예고했었고요. 실제 전방 지역에서 관련 동향이 포착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파괴했던 지피, 감시초소 자리에 감시소를 다시 설치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지상 열상 장비 등으로 촬영한 북한군의 동향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북한군이 경계호를 새로 구축한 모습이 확인됐고 이곳에 중화기, 무반동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북한이 야간 경계 건물을 서는 모습도 식별이 됐는데요. 후사면 쪽으로는 막사가 세워진 것도 관측됐습니다. 이같이 북한군이 감시초소를 복구하는 정황은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23일 다음 날인 24일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측 합의 효력정지 방침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한 이후 일련의 수순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군이 9.19 합의 이전 수준으로 설치물을 복원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서해안 일대의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식별이 됐습니다. 평소 한 개소 정도에서 한두 개 포문을 개방했던 것과 비교해서 현재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해안포 개방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사적 위협 수준이 크게 고조되면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사실상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규정짓고 북측의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이어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보건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화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지피 가운데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는 병력과 장비만 철수하고 원형은 보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지피는 북측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남측은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었는데 애초 남북의 지피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서 같은 수만큼 줄이도록 한 합의 내용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정찰 위성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언제쯤 나올까요? 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위성 촬영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실제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최근 북한이 중요 표적 지역이나 미군 기지 위치를 찍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선전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는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촬영을 할 수는 없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위성 촬영 결과를 원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영상 품질도 보완하고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이 안정화되기까지는 그 과정에 몇 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발사 때 조악한 해상되었던 북한의 카메라 성능이 몇 개월 사이에 발전하기란 불가능하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위성 수준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위성체를 통째로 제공하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북한 발사체, 관제소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문제가 남는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도 어제부로 모두 종료했습니다. 합참은 낙하 지점을 파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파동 등의 책임을 물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수뇌부를 교체했습니다. 국정원을 신호탄으로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대규모 개각까지 앞으로 2주는 인사할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국정원 수뇌부가 전격적으로 교체됐는데 경제 성격이 강한 거죠? 네, 한날 한시에 후임 국정원장도 없이 수뇌부가 물갈이됐습니다. 사표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경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어제 귀국 9시간 만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 발표했습니다. 해외 파트 권춘택 1차장과 북한 담당 김수현 2차장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낙점했습니다.
2명 모두 북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검사 출신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걸 신호탄으로 지난 6월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가 닷새 만에 철회된 일도 있었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설에 실세의 인사 전횡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김규현 전 원장을 재신임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직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보도를 통해 거듭 노출되면서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수뇌부 교체를 결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9.19 파기 선언, 또 내년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이런 극약 처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을 당분간 용산 직할 체제로 두고 고강도 쇄신을 통해 정보기관 본령에 충실하도록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후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 등 군 출신 외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자리라서 내부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 해도 당분간 공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국정원을 신호탄으로 총선용 개각도 시작됐다고 봐야겠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네덜란드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 앞으로 2주가 인사의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총선용 개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수석 6자리 가운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자리가 바뀔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강승규, 홍보 김은혜, 사회 안상원 수석의 경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후임이 유력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주에 떠나고 대통령실 2기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개편에 이어 개각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텐데요. 총선용 개각인 만큼 출마자를 비롯해서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간판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심이 쏠린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 시점이 아직 변수지만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등 정치인 출신은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를 앞두고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데다 용산과 여의도의 인사가 일부 맞물려 있는 만큼 정교한 셈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그동안 지역 조직을 잘 관리했는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오늘 오후 5시죠. 네, 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가운데 위원장이 공석인 4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이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관리 성적표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서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오후에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성적이 가장 좋은 1위 당협위원장의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위 평가를 받은 인사 명단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 비공개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발 인적 쇄신론과 맞물려서 특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주목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용퇴론을 둘러싸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내년 총선에서 당을 위한 헌신에 앞장서겠다는 답을 끌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측 관계자는 YTN 기자에게 정치인의 거취는 때가 되면 스스로 결단할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비롯한 공천 관련 혁신안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부 차원에서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류 현역 의원들의 용퇴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주류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천 규칙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0%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응이 차갑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총선 규칙은 방향을 떠나 1년 전에 정하기로 한 게 당의 원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밖에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선 기존 1대 60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가치 비중을 1대 20 미만으로 조정해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당 중앙위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가 되고 권리당원들의 표 가치는 3배 이상 커집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를 두고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를 따라가겠다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열망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라 한꺼번에 1대1로 가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방침을 굽히지 않은 건데 다음 달 7일 당 중앙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치기까지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의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유치잔도 프랑스 파리 현지의 집결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 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우리나라의 비전과 역량 그리고 국민적 열기를 강조하겠다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출사표를 던졌고 각국은 내일 최종 투표 전에 마지막으로 5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우리 시각으로 모레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HGS ELS 상품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며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ELS 손실 규모와 또 피해 상황을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이 ELS 상품이요. 홍콩 ELS 상품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ELS라는 것은 주가 연계형 상품이거든요. 네. 기초자산을.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 걸 이 하한선을 두고 예. 예를 들어서 10%
15%, 20%, 그리고 3년 만기가 됐을 때는 40% 이상만 안 빠지면 약정한 이유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홍콩 지수가 안 좋죠. 네. 그렇다 보니까 원금에 있어서 40% 손실, 그러니까 3조 원의 손실이 난다. 내년 상반기에 내년 이렇게 상반기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있는 3년 겁니다. 만기 상품이면 예. 3년 전에 가입한 분들 예. 그때 가입했을 때 홍콩 H 주가 지수하고 지금 H 주가 지수를 비교해서 40% 이상 하락했으면 손실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금 손실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자는 그 당시 이자가 한 3, 4%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손실률은 3, 4%가 아니라 40% 구간을 벗어났을 때부터 원금에서 뭐 40%, 50% 이게 그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은행에서는 변명하는 게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클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2021년도 가입 당시에 홍콩 H 지수는 항생 지수는 12,000 정도 되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오늘 보면 6,000에서 떨어져서 5,90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거죠. 4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잠깐만요.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홍콩 H 지수 추이를 적어야 하는데 지금 추이가 12,228인데 추이를 저렇게 표시를 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저 그래프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딱 났다 이렇게만 이제 네, 생각을 주가 하시면 지수가 되니까. 반토막 났다는 예, 겁니다. 주가 예. 지수가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오늘 언론 보도에서 다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은행들도 지금 테이프를 꾸려가지고 예. 굉장히 비상하게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조사되었고요. 그렇군요. 금감원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 예. 전수조사의 내용의 핵심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적합하게 판매를 했는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볼 거로 보여집니다. 예. 홍콩 H지수 ELS가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가 됐잖아요. 얼마나 판매됐습니까? 지금 은행 5대 은행을 본다면 한 내년에 한 18조 정도 되고요. 네. 상반기에 한 8조 4천억. 제일 많이 판매한 데가 이제 국민은행 상반기에 한 4조 정도 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도라 하면 사모펀드 사태가 2019년도에 터져서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고위험 상품을 판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DLS 상품이라든가 DLD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파는데요. 예. 실제 피해자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자기는 원금 보장으로 알고 들어갔다. 이게 이제 DLB 상품이거든요. 주가 지수를 연동하더라도 네.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이제 DLB라는 상품이 있고 DLS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3년 동안 물론 이제 6개월마다 그 금액을 지수를 하방 지수를 줘서 그 기간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기 상환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객 피해자들 들어보면 그 6개월 만기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 3년 조기 상환을. 만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 상품은 무조건 3년 만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콩 지수뿐만 아니고 코스피, 유로, 미국, 나스닥 지수도 엮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 것들이거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가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안 빠졌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돌이켜 보면 은행에서는 그 당시 이렇게 빠질 걸 예측을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는 있지만 예. 사실은 홍콩 시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변동성 폭이 크고 지대하게 이제 중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절부터 미국 무역 경쟁은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주가 지수가 확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부동산 문제 그리고 홍콩 지수의 그 주가에 연동돼 가지고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이 세 예. 가지 이유에 의해서 12,000이 반토막 나서 지금 6,000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말에 가입한 분들,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돌아온 분들은 이미 손해가 확정됐겠네요. 확정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하시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자, 그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험 상품이라는 걸. 지금 은행들은 고지를 했다 그러고요. 그게 이제 쟁점인데요. 네.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은행들이야 뭐 지금 입장에서 고지를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고지를 했다는 게 뭐 AI도 했고 뭐 콜센터 해피콜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가 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위험성을 고지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은행원들이 좀 안일하게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설마 40%가 빠질까? 아, 그리고 6개월 안에는 15%가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1년 안에는 20% 이상 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6개월 만기다, 1년 만기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지 않았나라고 예.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는 것들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ELB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이 예. 똑같은 거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품은 만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예. 인원이 찼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거는 게 이제 ELS를 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ELS가 ELB를 가입했던 분들은 만기가 진짜 보장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상품인 줄 알고 가입을 한 거죠. 네. 다만 뭐 홍콩 항생지수가 연동된다, 원금이 손실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고지하는 것들은 예 이렇게 답을 하니까 녹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사태 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녹취 의무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예, 그렇죠. 사모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충분한 고지를 하라고 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여러 조치가 나왔는데 그 조치를 안 따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저는 은행의 변명과 피해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그 네.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예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조치에서 가장 강한 방식 중에 하나가 녹취 의무거든요.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대 의무를 지키게 되었고 그중에 설명을 하는 걸 녹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법상 설명 의무가 다 전체 적용되는 건 아니었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녹취 의무를 고위험 상품뿐만 아니고 기타 펀드에 대해서도 녹취 의무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녹취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녹취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판매했던 직원과의 녹취를 이야기하는 거지 AI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런 녹취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 금융회사의 투자가 판매 과정에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위험 숙지 방식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전보다 흘러가듯이 홀리듯이 상품을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탕발림으로.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은행의 변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때 전쟁이 날 줄 몰랐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DLF 사태 때 항상 은행들이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했냐.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독일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예. 그냥 원금 보장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판매를 해놓고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낮게 하셨다가 홍콩 지수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 두 마디가 녹취에 들어가 있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저는 중요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금감원도 그렇게 보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쟁점 중에 하나가 은행이 녹취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AI나 콜센터 해피콜은 되지 않거든요. 직원이 설명한 녹취가 아니라 AI가 녹음한 거를 듣고 해준 걸 녹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했을 때 판매자뿐만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매뿐만 아니라 해피콜이라든가 AI라든가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해피콜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들 다 고지해 줬어요. 예.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해피콜에 대해서는 그 고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본 거죠. 설명이 아니라고 본 거였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 기존 배상 비율을 30%를 내줬어요. 잠깐만요. 보상을 100%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불안전 판매는 그렇습니다. 불안전 판매는 100%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사에 따라 가지고 은행들이 어떻게 판매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30%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해피콜이라든가 또 추가로 녹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5% 내지 10%를 더, 그러니까 5%를 더 준 거였죠.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사적 하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저는 오늘 해명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예. 녹취가 가지고 있다. 그럼 직원 가지고 간 녹취에 있어 가지고 위험 고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분들의 호소가 계속 나오는데 퇴직금을 다 넣으신 분도 계시고 또 70대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요. 예. 경로 오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원들 PB한테 내가 한번 맡겨서 이익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의 말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군요. 그렇게 그 예,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직원이 AI라든가 해피콜이라든가 전화가 오게 되면 예. 네네네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뭐 은행 이야기는 뭐 5분짜리 10분에서 지금 20분 AI 녹음이 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30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정확하게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원금의 50%가 손실 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고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돌이켜본다면 이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에서 한 3%, 기존금리보다 한 3% 많으니까 4% 그 당시 때 뭐 보여주는데 기준금리가 0%대였으니까요. 예. 많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손실을 실제 볼 수 원금 있잖아요. 손실에 있어 가지고는 40% 손실 나고 지금 뭐 40에서 한 45%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3조 시한폭탄이 터진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금감원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전격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금감원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불안전 판매에 있어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적합하게 판매를 했는지 사모펀드 사태 때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했던 게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고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예.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투자 성급이 높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안전 상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투자 등급이 낮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예. 위험한 상품이라는 그렇게 거잖아요. 위험한 거죠. 예.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점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점수를 올리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전수조사에서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네, 그럼 피해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재판은 가지 마시고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분쟁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입증을 하려고 한다면 녹취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 입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녹취 업무를 다 했는지 이걸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네. 금감원 조사를 기다리면서 금감원에는 민원을 넣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분쟁조정에서 내가 불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민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민사소송을 가지 마시고 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일 1순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사가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도 이제 사기 펀드로 해서 팔아줬잖아요. 근데 대형 금융사만 믿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옵티머스하고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예. 없는 상품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네.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100% 배상 결정을 100% 배상 받은 것도 있군요. 예. 있고 DLF가 제일 적은데요. DLF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 의무 예, 예. 위반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 30%에다가 예. 은행이 공통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20%를 넣어서 50%. 그다음에 은행의 별로 좀 다른데 55%.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피콜을 잘했는지 아니면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를 다 했는지 예.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플러스 조건들 그리고 기타에서 해서 한 평균 70% 정도 DLF는 보상받았다. 65에서 70% 보상받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DLF 사태도 얘기했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당시 ELS가 쟁점이었어요. 네. 이 ELS 최소한 은행에서는 빼자는 게 우리 주장들이었고 위험 상품이니까. 예, 예. 그런데 종합 개선 방안을 하면서 ELS는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판매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초고위험 상품, 원금이 많이 손실 날 수 있는 상품은 최소한 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어야 된다. 지금 피해자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DLF 때도 그렇고 50% 이상이 60대에서 70% 고령자들이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노후 자금, 은퇴 자금들을 그러니까요. 맡겼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제 새롭게 또 펀드 상품 이런 비슷한 상품 모르고 또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점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시고요. 위험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근데. 녹취를 하시면 되는데 예.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은행 판매사가 입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녹취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분명하게 꼬치꼬치 캐물어 있으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강조성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은행 직원들이 40% 이상 빠질 줄 몰랐다는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알고 예. 팔아야 되잖아요. 알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차악을 가정하고 진실되게 고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투자가 투자자들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판매사 책임 또 금융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전 사흘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세 번째로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질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는데요. 하마스는 마지막 4차 석방 이후에도 휴전 연장을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살 소녀가 하마스에 잡혀간 지 50일 만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12살 소녀도 삼촌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대 잡혀갔다 양측의 휴전 합의 후 두 번째로 석방된 겁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됐고 태국인 4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9명씩 석방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 10대 소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راح تتحرر فلسطين يعني انه فكرنا احنا قلنا خلاص تحررت فلسطين من ايدي المجاهدين الحمد لله هاي قربت تتحرر ان شاء الله 2차 인질 석방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정도 늦어졌지만 3차 석방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1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4살짜리 미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3차까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4차까지 차질 없이 석방 절차가 마무리돼도 150명 이상은 여전히 하마스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중인 가자 지구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כל מאמץ לה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ובסופו של דבר נחזיר את כולם. AP통신은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을 석방해 휴전 상태를 이틀에서 나흘 연장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휴전 사흘째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되면서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하나둘 들려옵니다. 먼저 9살 소녀 에밀리 핸드의 이야기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4일 뒤 있었던 에밀리의 아버지 토마스 핸드의 인터뷰를 보죠. 당시 딸이 숨진 줄 알았던 토마스는 하마스는 어떠한 행동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딸의 사망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중 가장 다행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고통 없이 숨진 게 다행일 수도 있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지난달 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습 지역의 희생자 명단을 조사하던 이스라엘 당국이 에밀리 핸드가 숨진 게 아니라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지푸라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믿었던 아버지는 그때부터 딸의 생환을 호소했습니다. We pray that we get them back. I pray I'll get Emily back. I don't know what condition she's going to be in, but she's going to be broken, very broken, mentally and physically.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지난 25일 공개된 석방자 명단에는 딸 에밀리 핸드의 이름이 있었고요. 아버지와 생이별한 지 49일 만에 딸은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석방으로 풀려난 인질에는 13살 소녀 힐라 로템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죠. 납치 당시 어머니와 함께 억류됐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직 풀려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 번의 석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 수중에 있는 인질이 최소 150명 정도인 걸 고려하면 다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선 합의대로 하마스가 매일 10명씩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3차로 석방된 인질들의 모습인데 가자 지구에서 적십자에 인계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14명과 미국인 1명을 포함한 17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풀어주면서 불안한 휴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인질 석방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두 정상이 모든 인질이 풀려나도록 계속 노력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끝나면 총력을 기울여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 피력했습니다. אבל באותה נשימה אמרתי גם לנשיא שבגמר המתווה אנחנו חוזרים בכל העוצמה לממש את היעדים שלנו, חיסול החמאס, להבטיח שעזה לא תחזור להיות מה שהיא הייתה. 다만 그는 앞선 합의대로 하마스가 매일 10명씩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 인질과 수감자의 단계적 교환 등을 대가로 나흘간의 시한부 휴전을 시작했으며 예정대로라면 현지 시간 월요일을 기해 휴전이 종료됩니다. 휴전 마지막 날에는 총 50명의 인질과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 번째 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주도하는 국제 중재자들이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휴전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온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해 그제로 기한이 만료된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해선 최근 법무부에 출국 금지 1개월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해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조금 전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신이 맞기 위해 쓰고 남은 의료용 마취제를 빼돌린 2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이 레지던트로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에게 쓰고 남은 의료용 프로포폴을 빼돌려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황 선수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의조 선수로부터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혐의 관련 피해자는 2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와 선배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억 원의 금품을 빼앗은 총책 A씨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이태원 공공장소 등에서 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펜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낙서한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입국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의 청년 세대 변화 자료를 보면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는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고 비중도 20.4%에서 11%로 절반가량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미혼 청년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81.5%로 20년 전인 지난 2000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사실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제도에서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60대 이상이 84.8%로 가장 높았고 40대 83.6%, 50대 80.5%로 중장년층이 모두 80%를 넘겼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엠폭스 사망자가 처음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 이후 5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실제는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하늘빛이 흐리기만 합니다. 기온은 영상 7도 안팎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찬 기온이 더 짙어지겠고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는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북과 전남,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그쳤지만 남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에서 8도나 낮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7도에 머물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갈수록 심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서해안과 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버릇이 없다며 부모 탓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발끈하고 나섰고요.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를 찾아 윤심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